아내가 온 가족 앞에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폐물 같은 인간아. 그 순간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평생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지하철 기관사로 30년간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졌어요. 퇴직금과 연금까지 꽤 괜찮게 준비했죠. 당연히 아내와 함께할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결국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부짖었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자식들은 밤늦게 전화를 걸어 만류했죠.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아내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1년 후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온 가족이 이렇게 발칵 뒤집혔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도현, 올해 66살입니다. 30년 동안 지하철 기관사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근무도 야간 근무도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은퇴하면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자. 아내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달콤한 꿈을 함께 그려가며 버텨왔거든요.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올 예정이었고 저축도 나름대로 해뒀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여유로운 노후를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드디어 은퇴일이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송별회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의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말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뭐부터 해볼까? 은퇴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이제 집에서 빈둥거릴 거야? 정말 답답하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보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설거지라도 해.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장 봐올 때 이상한 거 사오지 마. 돈만 축낸다니까.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도우겠다고 그래? 매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제가 마치 집안의 골칫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에 빨래도 하고 장도 보고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뭘 해도 트집만 잡혔습니다.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다시 하게 하고 장을 봐와도 왜 이런 걸 샀어? 라며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 집안일이 서툰 건 맞아요. 그래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격려는커녕 핀잔만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만날 때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저와는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집안의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년 정도 지속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절망적인 현실도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도와보려는 제 노력마저 아내에게는 그저 성가신 일일 뿐이었거든요.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여보, 빨래 좀 도와줄게.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부으려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색깔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황급히 옷들을 다시 꺼내서 색깔별로 나누기 시작했죠. 하얀 옷, 어두운 옷, 색깔 있는 옷.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답답해. 그냥 내가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결국 아내가 모든 걸 다시 했어요. 제가 도우려던 일이 오히려 아내에게 더 많은 일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보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시장 좀 다녀올까? 라고 물으면 그래, 이것저것 써놨으니까 사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장을 보고 돌아오면 늘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양배추 봐. 너무 작잖아. 이런 건 왜 샀어? 우유는 왜 이 브랜드로 샀어? 평소에 먹던 거 있잖아. 사과도 너무 비싸게 샀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거 있을 텐데. 한 번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신선하고 좋은 걸 골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돈 쓸 줄도 모르면서 괜히 나섰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온 제가 돈 쓸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거기 두는 게 아니야. 먼지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고 하며 계속 간섭했어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툰 건 당연했어요. 그래도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배우려는 과정 자체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아, 정말 이라며 한숨을 쉬고 결국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며 저를 밀어냈어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도 잘못한다는 말만 듣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가 무서워졌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빈둥거린다고 했고 뭘 하려고 하면 방해된다고 했어요. 하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며 계속 지적했어요. 그릇 밑바닥도 제대로 안 닦였네. 물도 너무 많이 써. 세제는 왜 그렇게 많이 써? 결국 저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줘. 나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가르쳐줄 시간에 내가 하는 게 빨라. 당신은 그냥 TV나 봐.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싶었어요. 30년 동안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이불 속에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저에게 돈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그 돈이 누구 돈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평생 제가 번 돈으로 살림을 해왔는데 말이에요. 아내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 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집값, 차값, 모든 걸 제가 벌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쓸 때도 애들 교육은 중요하잖아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살 때도 가끔은 나도 좋은 것 좀 써야지라며 정당화했죠. 제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아끼자고 말하면 당신은 너무 인색해라고 했어요. 가족 여행을 갈 때도 비싼 호텔만 고집하며 어쩌다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싸구려 숙소에서 잘 수는 없잖아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돈 버는 기계였어요. 아내에게 저의 가치는 오로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오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월급이 줄면 어떡하냐며 쉬는 걸 싫어했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하루 이틀 정도는 참고 나가면 안 되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더 화가 났던 건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밖에서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라며 자랑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술, 담배도 안 해라며 좋은 남편이라고 지켜 세웠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재미없어, 말도 안 통해, 친구들 남편들은 얼마나 로맨틱한지 모르는데라며 저를 깎아내렸어요. 아내의 친구들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꽃도 사다 주고 남편은 깜짝 선물도 해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나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념일에 꽃을 사다 줘도 이런 건 돈 낭비야라고 했고 선물을 해줘도 이런 거 말고 실용적인 걸 사지라고 했어요.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죠. 가장 억울했던 건 아내가 저를 무시하면서도 제가 번 돈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이에요. 통장 관리도 아내가 했고 용돈도 아내가 정해서 줬어요. 제가 번 돈인데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담배값도 올랐는데 용돈 좀 올려줄 수 없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전략해야 한다니까라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미용실에서 10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와서는 머리 어때? 라며 태연하게 물었죠. 이런 게 공평한 일인가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찍 자리를 뜨고 취미생활도 돈 아껴야 한다며 포기했어요. 오로지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빈둥거린다. 돈만 축낸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벌어놓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점점 답답함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였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는 얘기였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도 함께 가자고 할까 싶어서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제주도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끼리 가는 건데 무슨 남편까지 데리고 가? 그냥 집에서 쉬어.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나는 정말 아내에게 동반자가 아니구나 싶었죠.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에는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더 속상한 건 아내가 여행을 다녀와서 보여준 태도였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바닷가 카페도 너무 예쁘고 친구들이랑 밤새 떠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니까.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어요. 언제부터 저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에게 저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우리도 어디 여행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하면 돈만 드는데 뭐 하러 가? 집에 있는 게 편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는 그렇게 신나게 다니더라고요. 부부 모임에 나가면 더 확실해졌어요. 다른 부부들은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저는 혼자 앉아있기 일쑤였죠. 한 번은 부부가 함께 등산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부부들은 좋다, 오래간만에 같이 운동도 하고라며 즐거워했는데 우리 아내는 등산 무슨, 나는 집에서 실내라며 시큰둥했어요. 결국 저 혼자 참여하지 못했죠.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안 간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다른 부부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사 때 오늘 뉴스 봤어? 요즘 경제가 어떻고? 라며 대화를 시도해도 그래라고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어요.
대신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신나서 1시간 넘게 떠들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이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고 말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라며 핀잔을 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는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5주년이었거든요. 제가 꽃을 사다 주고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 라고 했는데 아내는 시큰둥했어요. 무슨 기념일이 그렇게 많아? 그냥 집에서 먹자. 그러고는 냉동식품으로 대충 저녁을 차렸어요. 반면에 친구 생일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죠.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대화 상대도, 여행 동반자도, 인생을 함께 나눌 파트너도 아니었죠. 하루는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남편? 그냥 그렇게 살아. 연금 나오니까 뭐 불편한 건 없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친구가 뭔가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행? 무슨 여행을 같이 가? 재미도 없고 불편하기만 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내에게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저 불편하고 재미없는 일일 뿐이었던 거죠.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집을 지키는 사람,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남은 인생을 보낼 생각을 하니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큰아들 가족이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죠. 분위기도 좋고 손주들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시고 어떠세요? 이제 좀 여유로우시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 그래도 뭐 할 일은 찾아서 하고 있어.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 일이 뭐 있어?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 쓸모없는 폐물이야, 너네 아빠는.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였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그 말을 농담조로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진짜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 앞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며느리가 말리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이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연금만 받아먹고. 그 순간 정말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제가 연금만 받아먹는 사람이라니요. 그것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주의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8살 된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아이에게는 순수한 궁금증이었겠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을 깊게 찔렀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해서 휴식하고 있단다. 겨우 이런 말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내의 그 말 때문에 마치 제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큰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무너진 자존심.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까 그 말은 너무했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게 있어?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연금도 내가 일해서 받는 거잖아.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뭘 한다고 그래?
아내에게는 과거의 공로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느냐만 중요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손주의 그 순수한 질문이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연금만 받아 먹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아내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말을 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저는 정말로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오지 않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자존심도 존재감도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뭔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통장과 연금 내역을 모두 꺼내놨어요.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먼저 연금부터 계산해 봤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30년 동안 성실히 낸 보험료의 결과였죠. 저축도 꽤 있었고요. 아내 명의로 된 것도 있지만 제 명의로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어요. 결혼 생활 35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야 하니까요. 집값만 해도 5억 원이 넘었고 적금과 예금까지 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외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의 이혼이 가장 좋고 재산 분할은 반반이 원칙이라고 했죠.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아까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돈은 줄어도 존중 없는 삶보다는 자유가 낫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존엄이고 자존심이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매일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처음에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제야 아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당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 물론 재산은 절반씩 나눠야겠지만 재산을 나눈다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죠. 며칠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 바뀔 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며칠 더 생각해봐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하면서 이혼 절차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분할 방법을 정하는 일들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말하는 일이었어요. 큰아들이 급하게 집에 왔더라고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엄마랑 이혼하신다고요? 그래. 아빠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자식들은 당연히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죠. 너희들은 몰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정말 지쳤어. 결국 법정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도 마무리됐고요. 집은 아내가 가져가고 저는 현금으로 절반을 받았어요. 예금과 적금도 반반씩 나눴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할 일은 이미 다 했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야. 그렇게 저는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이혼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집은 아내가 가져갔으니까 저는 나가야 했거든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큰 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 집을 구하려니 원룸이면 충분했어요. 침실도 거실도 부엌도 하나로 합쳐진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어요. 네, 혼자 삽니다. 요즘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괜찮으실까요? 처음이시죠? 정말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혼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과, 결혼하고는 아내와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개인용품 정도였어요. 35년 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두고 나온 기분이었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동안 집에 있으면 아내의 발소리도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눈치 볼 일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죠. 그런데 혼자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련은 세탁이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도 모르겠고 세제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대충 넣고 돌렸는데 옷감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좋아하던 스웨터가 아이 옷처럼 작아져 버렸죠.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런 걸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세탁 방법, 온도 설정, 세제 양.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밥하기는 더 큰 문제였어요. 밥솥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감이 안 왔거든요. 처음에는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밥이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넣어서 질퍽질퍽한 죽 같은 밥이 됐죠. 한 번은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꺼져버린 거예요. 가스 냄새가 날까봐 깜짝 놀라서 창문을 다 열고 난리를 쳤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둔 결과였죠. 장보기도 힘들었어요.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사서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너무 적게 사서 금세 떨어졌어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모습이 어색했나 봐요. 한 번은 계산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처음 혼자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물건 고르시는 걸 보니까. 많이 어색해 보이세요. 그때 정말 민망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이 친절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사는 물건들을 추천해 줬어요. 일주일치 정도씩만 사시고 냉동식품도 활용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 실수조차 누가 핀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 또 실패했네?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또 그래?
라고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다시 시도하면 됐죠. 어느 날은 밥을 너무 질게 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에게 한 소리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새로 하면 됐어요. 뭐 이런 것도 경험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조금씩 혼자 사는 요령을 터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탁할 때는 찬물을 쓰고 밥할 때는 물의 양을 정확히 재고 장볼 때는 리스트를 써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갔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유로움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핀잔 주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서툰 혼자만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심심해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환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정말로 일하시려는 거예요? 네, 시간도 있고 해서요. 야간 근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거든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지하철 기관사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처음이었죠.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계산기 사용법, 담배 진열 방법, 택배 접수하는 법.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첫날 밤은 정말 긴장됐어요. 손님이 오면 떨리는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죠. 계산할 때도 실수할까봐 조심조심했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손님들이 생각보다 친절했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은 저를 금세 알아보더라고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야간 근무 힘드시죠? 고생 많으세요. 이 시간에 일하시느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커피나 간단한 안주를 사가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고맙습니다라며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작은 교류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야식거리를 사가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사면서 아저씨도 밤새느라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죠.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대단하세요 라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주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간호사 분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들르시더라고요. 아저씨 매일 보니까 반가워요. 저희도 밤새 일하는데 서로 고생하네요. 그러게요. 서로 힘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나이는 달라도 밤에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젊은 동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주간에 일하는 대학생들이나 주부들과 교대하면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요.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뭘 나도 배우는 게 많아.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법이나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도 인생 경험을 얘기해 주고요. 아저씨는 진짜 지하철 기관 사셨어요? 와, 멋있다. 그런 일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 이런 대화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어요.
계산도 빨라졌고 상품 진열도 능숙해졌죠. 무엇보다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됐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이런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교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편의점 알바라는 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제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에게서는 쓸모없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죠.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솔직히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알바 수입을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오히려 아내와 함께 살 때보다 돈 관리가 더 쉬워졌죠. 제가 번 돈을 제가 계획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훨씬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매일 구박받으며 살 때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서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편의점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혼자서 다 해내시고 존경해요. 아들이 존경한다는 말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구박받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손주들도 달랐어요.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편의점에서 일해요? 라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밤에 편의점에서 일해요.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게 자랑거리였나 봐요. 예전에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해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해요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어느 휴일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혼자서 차를 몰고 바다를 보러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때 사진기를 꺼내서 바다 풍경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여행을 가도 아내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아빠 혼자 바다 구경 왔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유롭게 사시네요. 보기 좋아요. 자유롭게 산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동료와 인사를 나눴어요. 사장님, 바다 구경 잘하고 왔어요. 아저씨는 정말 젊으세요. 혼자서도 이것저것 다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 앉아서 혼자 맥주 한 잔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술 냄새 난다고 핀잔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죠. 창밖을 보면서 담담히 생각해 봤어요. 1년 전 이런 선택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황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돈은 정말 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존중은 2배가 됐고 자유는 2배가 됐어요. 매일 눈치 보며 구박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고생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멋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아들이 존경해요 라고 할 때마다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구박받을 일도 없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황혼 이혼,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존엄이고 자존감이에요. 저는 지금 66살의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반으로 줄었지만 존중과 자유는 2배가 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연 씨의 황혼 이혼 후 자유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6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엄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반으로 줄었지만 존중과 자유는 2배가 된 삶.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 깊은 감동과 지혜가 담긴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인생의 깊은 이야기들과 삶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